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스크러브 DJ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다들 워낙 이제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인 영화가 있어가지고 네 서울의 봄 얼마 전에 또 12월 12일이었고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짧게 소감을 전해주신다면요. 전두환이가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거기 캐릭터는 전두광으로 이제 전두환인데, 나왔는데 예, 근데 네. 전두환이한테 악맞기가 좀 보이지 않고 흔히 예전에 우리 남자들이 그런 말로 사내 새끼답게 약간 남초 네. 예, 그런 식으로 멋지게 너무 나와가지고 예. 뭐 전두환이 저렇게 멋있나? 말도 근사하게 할 줄 알고 예. 이 새끼 하면 다 되는 것이고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어요. 네. 왜 저렇게 전두환을 어떤 의미로 역설적으로 근사하게 저렇게 포장을 하지? 미화까지는 아니어도 미화까지 아니어도 포장을 아주 잘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또 황정민이가 굉장히 연기파잖아요. 맞아요. 능글능글하게 연기를 어찌나 잘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오히려 참 더 화가 무거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아주 운이 좋게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오, 첫날 정말요? 시사회에서 네. 봤는데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제가 몰랐구나.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MZ 세대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2030 세대가 그 영화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역사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정말 저 인물이 누구야?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네. 재밌었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인물이 좀 많았고요. 보통 보고 다들 화가 난다고 이제 혈압 오른다고. 그 챌린지 네.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저도 화가 나고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거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 있게 너무 묘사를 해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찌질한 군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이태인처럼 영웅적이고 멋있는 군인도 네. 나오지만 그러다 이제 이 찌질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두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화는 아니고 네. 정당화는 아닌데 또 그러니까 주변 인물 덕분에 더 좀 그들 중에서는 나름 인물이었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좀 모르는 인물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이 12.12 군사 반란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경우였어가지고 그런 또 답답한 일이. 근데 국방장관이 네. 당시 노재현이거든요. 예. 근데 노재현이가 국방부 장관 된 게 굉장히 운을 탔달까요? 그걸 좀 이야기하자면은 예. 그때 육군 참모총장을 노재현하고 최명신 두 사람이 경합이 됐어요. 네. 박정희 정권 때. 근데 최명신 장군은 군인 측 굉장히 유연하고 네.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총사령관 역할을 했죠. 참전사령관. 그다음에 대중적 인기가 좀 좋은 거예요. 최명신이가. 박정희가 최명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명신 장군을 좀 경계를 해줘. 오히려 좀 대중적 뛰어나니까. 인기가 높으니까. 네. 그게 좀 어벙한 노재현이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얻어 걸린 셈이군요. 그렇죠. 네. 항상 그 권력자의 야욕에는 네. 뛰어난 사람이 걸치적거리죠. 막 박정희한테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60주년 선거에서 예. 그렇게 해서 60주년 김대중 선거. 대통령 낙선을 정치 공작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죠. 네. 근데 끈질기게 최명신이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으면 이제 그때 노재현 국방장관 때 국방장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근데 노재현이가 육군 참모총장을 함으로 해서 그때 국방부 장관의 보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맞아요. 어떤 그 데리케이트한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네. 우리가 거기에 숙명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묘한 운들이 있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바로 6번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11호 후에 예. 삼각지 로탈에서 헤매잖아요. 그때 이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6번으로 가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산 중앙정부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수행 비서실장 박응주 대령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6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남산 중앙정부로 가지 않고 6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계원이를 그때 이제 그 박정희 차이철이 살해될 때 김계원이도 같이 살해가 되어버렸으면은 되는데 김계원이가 정승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요? 김재규가 각하를 시해했다. 그래서 이제 정승화가 바로 네. 김진기 헌병감한테 네. 체포해라. 그래서 김재규가 무장해제되고 체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방한 거죠 김재규도. 물론 제정신이야 되겠어요. 그 자기하고 같은 고향에다가 박정희하고 같은 고향에 네. 또 같은 군대에서 선후배 이런 그 질긴 인연을 갖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는데 거기를 독재자라 해서 살해하고 난 뒤에 굉장히 허둥지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갈림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순간순간 우연들이 겹쳐서 거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이 영화가 요즘 시대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요 영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언론학을 공부하시는 진행자는 여기에서 허화평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모든 통신을 장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감청을 하고 그래서 각 부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결정을 하는지를 전부 다 듣고 심지어 바로 선제적으로 연락해서 심리전을 펴는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그걸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요즘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약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또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구나 요 생각을 하나 했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군인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태신으로 대표되는 이제 좀 속칭 참군인은 이제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위에서 하는 얘기가 항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명령을 하면 넌 거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과연 항명일까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거죠. 지금도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전개되고 있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냥 단지 상관이 지시하면 뭐가 옳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종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인지 아무튼 이런 것이 자꾸 겹쳐져서 굉장히 되풀이되고 저도 말씀하실 때마다 최근의 이슈들이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데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봤죠. 왜냐하면 사실상 12.12의 성공 속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를 주목하면서 아픈 현대 정치사를 다시 한번 복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저에게 좀 꽤나 큰 영향을 줘서 최근에 그 소설가 한강의 소설 그 소년이 온다라는 게 또 이제 5.18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연장선에서 봤을 때 좀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다른 분들도 저는 영화관에서 꽤 많은 분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 이게 겹쳐지는 걸 또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재밌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저희가 영화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그때보다는 과거로 좀 거슬러 가서 그 전의 상황을 뭐 좀 DJ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년 6.8 총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 이제 DJ도 목포 시민들의 그 성원이 정말 뜨겁고 눈물겨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1967년 선거가 대단히 의미가 컸던 것은 네. 박정희, 윤보선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상당한 표 차이로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의 권력력이 드디어 이제 새롭게 발동을 하죠. 그래서 67년 6.8 총선거에 정권적 차원에서 굉장히 무모하게, 무리하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앞세워가지고 네. 정치 공작을 심하게 진행을 합니다. 네. 예, 삼성 개헌을 이미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장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야당이 기세를 잃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있어서 너무 야당에서 강경했거든요. 네. 강경파로 이렇게 정치가 꾸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결국 얻은 것 없이 당시 신민당이 백기를 든 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또 파병으로 해서 그 당시 상당히 역설적 의미에서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가져오는 돈들이 일단 시골에까지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네.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베트남전 참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일부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골로도 흘러 들어오면서 논도 사고 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 박정희 정권 당시 그 60세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가 좀 상승 국면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또 윤보선을 더 63년 선거 때보다 압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8 총선거를 어찌됐든 부정불법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기어이 의석의 3분의 1을 확보해라. 네. 이제 김영우가 또 보통 저돌적이니까. 그래서 이미 67년 6.8 선거 속에 이 삼선 개헌이라는 그 맹화적 어떤 그런 싹이 터 같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눈여겨본 사람이 박정희는 김대중이었죠. 그렇죠. 김대중이 되지 않게 어떻게든 이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그 흑색 선전이라는 얘기를 좀 총선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타도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좀 어떤 기원으로 좀 나온 얘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이 흑색 선전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편집을 잘 해주십시오. 딴 거보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된 나이 또는 쿠데타를 네. 일으킨 나이가 당시 중위 연령 기준으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젊은 거죠. 그러니까 네. 4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70대에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고 네.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상상하면, 그러니까 이 40대에 이제 대통령 2번 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욕심이 또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 욕심은 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마찬가지인데 박정희의 경우는 아직 너무 젊어요. 50대 초반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제가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기에는 지금 군부 전체도 권력을 장악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박정희 개인도 아직 너무나 젊고 짱짱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고 뭐고 이런 거를 이제 굳이 고려하지 않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선거에서 점점점 득표도 높아지니까 자신감 붙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우리 지난번 대선 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네. 언제나 집권 여당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대선 바로 다음에 치러지는 네. 만약에 지방선거가 올해 치러졌거나 내년에 치러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대선 직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근데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바로 대선에 이어서 치러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 야심을 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외적 조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특히 이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한 거는 너무나 당연했다. 좀 전에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경제 발전을 잘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이제 뭐 부당하게 벌어온 돈이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약간 네.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고무신 돌릴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흑색 선전이, 근데 이건 이제 정치 심리학적 접근이 원래 필요한데요. 네. 사람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에 좀 더 민감하다고 해요. 위험에. 위험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정서가 작동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나 희망. 근데 그런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불확실해요. 이것도 요소들보다. 불확실하고 네. 사실 위험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못 얻는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위험을 못 피하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이나 부정적인 정보에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화 네.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 캠페인 때도 똑같이 고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희망에 관한 얘기라면 네. 예를 들면 뭐 죽은 경제가 죽었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거사로만 설명하면 네. 대한민국 경제는 늘 죽었어요. 늘 죽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죠. 요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후보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이것이 너를 위험하게 하고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독극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빨갱이론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도 빨개지고 그럼 너도 위험해지고 이제 이런 얘기 또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에 잡아먹히고 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외국에서 사실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가장 손쉬운 방법이 흑색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도 일단 움츠러드니까 네. 그걸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럼 예리하게 그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서 정말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근데 이게 뭐 그러네요. 대단한 네. 그 계략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자기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써먹는 거죠 남한테. 네. 그 당시에 좀 그 킹메이커 영화에서도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교양 채널에서도 공개가 됐는데 그 엄창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약간 흑색 선전의 귀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떻게 67년 보시는지? 총선에 본격적으로 바로 합류한 건가요? 67년 총선 이야기죠. 네. 엄창록 씨가. 예. 그래서 여당 공화당이 갖고 가는 중앙정보부 내무부 갖고 가는 정치 공작을 역이용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제공해서 이제 엄창록 씨가 목포 선거에서 네.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공신 역할을 하죠. 네. 근데 만나기는 그 전에부터 네, 만난 그렇죠. 거죠. 좀 오래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근데 뭐 엄창록 씨에 김대중 대해서는 대통령과는. 뭐 네. 정확히 저도 뭐 2년까지는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아무튼 목포 선거에 그러나 이제 영화에서 킹메이커는 엄창록 씨가 굉장한 그 부분으로 차지하고 나오는데 네. 그때 목포 선거 때 우리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근데 사실상 그때는 이미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하나의 그 대칭적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박정희가 김대중을 왜 그렇게 낙선시키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정희가 이 63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를 제일 곤혹스럽게 쭉 이때면은 여러 가지를 비판과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곤혹스럽게 만든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 김대중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일회담 반대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유리하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하자. 네. 베트남 파병도 이러이러하다. 이런 모든 면에서 김대중의 탁월한 의정 활동이 박정희의 눈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7년 68 선거에서는 어쨌든 김대중을 우리 여당 국회의원 10명이 떨어져 좋다. 김대중을 낙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포 여기 와가지고 박정희가 장밋빛 개발 공약을 했잖아요. 그 네, 국무회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재를 했고. 2번 정도 왔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구도가 네. 각을 이루면서 이미 하나의 지역 총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나라 전체를 흔드는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핵심 총선의 이 목표로 딱 판이 짜진 거죠. 네. 그러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압도를 했고 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본다면 잘 알아본다고 수도 봐야 있는 것 되는데 같아요. 네. 자기한테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을 일찍부터 직감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찍 이 초장에 싹을 밟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안 잡히는 거죠. 네. 사실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에 총선이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대놓고서 선거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것을 어디에 가서 네. 하는 거죠. 평소에는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지방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면서 이제 약간 언론 주목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딱 발표해주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이 부산에 왜 가셨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흔들리는 민심 잡기 위해서 좀 더 선거에 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간접적인 은밀한 선거 운동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 굳이 왔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이제 신경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했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포의 전쟁 당시에는 이제 대서특필이 되기도 하고 정말 김대중과 박정희의 대결로 일단 주목을 끌었었는데 당시에 김대중 선거 운동은 어땠을까요? 그런 수많은 방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치밀한 대안을 갖고 선거에 임하셨죠. 예. 벌써 그분이 1954년부터 출마를 하셔가지고 수차례 그 낙선을 겪으시고 61년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시면 의정활동도 못 하시고 오히려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63년에 사실상 초선 의원처럼 활동을 하시는데 네. 맹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구사범을 나오고 그 당시 대구사범은 전국 박정희 시절에 대구사범이라는 것은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예요. 네. 대단히 그 영리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선희 형님 박상희 씨라고 그 김종필 씨의 장이 되는데 그 박상희 씨는 굉장히 그 사회과학적 논리를 잘 갖춘 진보적인 좌익 활동을 한 형이란 말이에요. 네. 박정희 씨가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람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김대중 저 사람은 안 된다 무조건. 근데 김대중 그건 압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네. 김대중을 묶으러 드는 것이 그 당시에 다 들어오죠. 이 동료 국회의원들 입을 통해서도. 네. 그 당시 이제 원내총무가 정성태 국회의원이었어요. 정성태 국회의원은 네. 광주가 그때는 갑구, 을구로 선거가 2개입니다. 근데 광주 갑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구를 말합니다. 네. 아. 예. 근데 정성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는데 네. 정성태 그분이 광주 갑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지금 원내대표죠. 네. 예, 67년에. 그래서 정성태 씨한테 이제 이 야당의 원내총무와 여당의 원내총무 늘 만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만나요. 같이 식사도 네. 하고, 네. 같이 목욕도 하고, 예,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 거죠. 예. 정성태 씨한테 공화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김대중 씨 그 목포 고지보다 큰일 난단 말이야. 말려라. 대통령이 칼을 갈고 있다. 어떻게든 김대중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 정치권에 다 들어갔다. 중앙정보부하고 내무부에서. 내무부는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지 않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예, 그 정도로 좀 영향력이 컸었던 비대한 시절에. 영향력을 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성태 당시 원내총무가 김대중 의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전국구나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옮겨서 나가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해서 그거를 좀 지역구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역구 목포를 고집하지 말고. 그 말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데로라는 뜻인가요? 네, 아니면 그렇죠. 무슨 뜻인가요? 왜냐면 목포 그때는 이 목포를 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은 위상의 차이가, 역할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공 교수님도 전공자인데, 근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전국구는 그냥 전국구는 약간의 무임승차하는 거고, 지역구는 내가 혈투를 벌여서라도 내 힘으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민의를 내가 이렇게 민의의 지지를 통해서 민심을 얻어서. 그래서 아무튼 정성태 원내총무가 그런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총무 말씀을 김대중 당시 의원께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죠. 비례대표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네. 거절을 하고 굳이 네. 이제 지역구 출마를 고집했고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 회유하려고 했던 거는 더 크지 않게 하려고 지역구 출마를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했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김대중 의원께서 그 당시 단호히 거부하시고 네. 선거 전략을 이제 꾸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엄창록 같은 조직의 명수도 들어오고 예. 권노갑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아주 그 뜨거운 열정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팀들도 네. 아주 강력하게 꾸려지고 그 그리고- 선거 사무소가 여기 바로 목포역 여기죠. 앞에 예, 바로 앞에. 있었고요. 바로 옆에 예. 있었어요. 어디 지금 물어보면 아니, 어디? 저쪽 아까 우리 네. 목포 여기서 저쪽으로 좀 근대 역사 목포 거리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건너편에 있는데 근대 옆쪽, 역사관 있는 옆쪽에, 쪽으로. 예. 네. 거기가 이제 신민당 목포 사무실이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 목포역 앞 근데 대통령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하는 이런 선거 상황이면요. 네. 어지간한 그 부정 불법은 기본으로 깔아집니다. 예. 네. 뭐 유령 유권자 조작이라든지 그것도 정말 그다음에 걱정 많이 투개표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불법적인 그 뭐 정전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투개표 과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는데 결국 그 당시 17만 목포 시민 속에서 네. 당시에 17만 명 예, 정도였군요. 예. 그 이제 유권자는 그렇게 적겠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의 힘, 그 바람의 힘은 피플 파워입니다. 네. 예, 바람의 힘. 그 피플 파워를 불러일으킨 거죠, 김대중이. 그 불러일으킨 매개는 미디어는 직접 대중연설이죠. 대중연설을 그때 네. 한창 하셨고 끝나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말하자면 기다렸다더라고요. 팬클럽처럼 네. 여고생들이 요즘 그 연예인들한테 사인 받듯이 사인 받고 뭐 옷에 해달라 그래서 사인 받고. 여고생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남녀 고등학생들. 그때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은 이제 사인을 예, 그 자서전에 나와요. 예. 여고생이라고. 근데 여고생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예. 아. 여고생들이 하나의 지금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BTS라든지 네. 임영웅이라든지 이런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유명 축구 선수나 이런 농구 선수에 사인 받듯이
그 학생들이 김대중 대통령 사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람, 네. 피플 파워, 이거 어마어마하게 프로젝트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목포역에서 수만 명의 청중이 운집했을 때 명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선거 막판으로 갑니다.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그러면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단 대중연설로 좀 빛을 김대중 좀 처음으로 대통령은 좀 원래 발한 대중연설가죠. 네. 예, 이분이 1954년도 사업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서울에서 차린 것이 웅변학원이에요. 그 정도 그때 말 잘한다고 그리고 목포상고 했으니까요. 다녔을 네. 때도 전 학생 앞에서 연설을 하시면은 일본인 교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찬탄했대잖아요. 일본의 그 우리나라 말로 국회의사당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연설하는 것에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타고난 그분은 웅변가죠. 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말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옳은 이야기는 100번을 강조를 하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말씀이 극고음으로 갔다가 또 우스갯소리로 탁 또 사람들 갖다 풀어줬다가 네. 또 잡아채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뛰어난 광대의 어떤 소리판도 같고 저도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아마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 대단한 웅변가죠. 연설가이고. 그다음에 연설의 내용이 사람들한테 쏙쏙 그냥 귀에 박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 예를 들면은 목포 당시 그 68 선거 당시 목포역 앞에서 수만 명의 청중 앞에서 바로 늘 목포 시민이 보는 네. 유달산이요. 유달산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너에게 넋이 있다면. 사막도 얘기도 예, 하시고. 영산강이요. 너에게 정신이 있다면. 사막도요. 너에게 뜻이 있다면. 이 김대중이를 보호해 주시라. 그리고 목포 시민과 함께 지켜주시라. 이렇게 설득 있게 바로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달산, 영산강, 사막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인화적으로 넋을 놓고 정신을 놓고 뜻을 놓고 결국 목포 시민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 호소력 있는 그 웅변 앞에서 네. 사람들이 심금이 울리는 거죠. 네. 그 연설 유세를 하니까 지금 이따가 또 삼성개헌 이제 반대 얘기도 네. 할 건데 그때 이제 전국 유세로 유명했던 게 헌법이야 너를 안고 통곡한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뭐 일단 삼성개헌 반대 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네. 아까 이제 여고생 팬클럽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이 요즘 여학생들처럼이란 말씀이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과잉 반응을 했는데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요즘도 어떤 정치인들한테 막 몰려들어서 사진 찍고 그러는 인기는 많거든요. 네. 누가 이제 지금 떠오르는데 네. 모 장관이 이제 어느 도시를 갔을 때에도 막 이렇게 사진 찍자고 막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기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연설의 내용 이걸 보면 그 깊이 차원이 이제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그 사투리 억양 또는 전라도 말투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영어 연설이 똑같이 훌륭해도 아시아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반기문 장관 같은 분들이 그렇죠. 아시아인으로서 하면 사람들이 못한다고 착각하는 이런 편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편견만 벗고서 우리나라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러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제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나 들었을 때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니까 전혀 그 발음과 억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인들도 다른 지역의 억양이 섞여 있으면 네. 이제 컨텐츠보다 억양 때문에 애시장치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게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이상하게 하시는 분 어렸을 땐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면 억양이 네. 특이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어서 전라도 말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텍스트로 보면
완전히 주옥 같은 말인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이 억양에 가려서 자기가 들을 줄 몰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은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달력은 오히려 훨씬 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권 교수님 사모님 말씀도 옳아요. 근데 일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대화한다든지. 여기에는 저도 약간의 거부감 있는 그 말투라든지 조금 서울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라도 사투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네. 이런 것을 느꼈는데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청중 앞에서 대중웅변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건 사투리 안 나옵니다. 그 굉장한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전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한 고음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사투리에 뭐 민감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대중 연설에서는 네. 대중에서 사투리 안 쓰세요. 네. 그 말하자면은 이런 여의도라든지 보라매라든지 이런 뭐 여기 목포역 광장이라든지 네.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투리 안 들어갑니다. 근데 원고도 없이 그 1시간 얼마 뭐 50분 이거 기본이고요. 네. 이걸 막힘없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탁월한 대중 웅변가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나 네. 좌담을 하실 때는 정말 약간 우리 공교 사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도 거북처럼 있어요. 그래요? 전로 사투리 막 팍팍 튀어나오고 또 목소리도 대중 연설 때보다 목소리가 좀 더 훨씬 딸립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탁월한 대중 연설로서 목포 시민의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 세운 거죠.